종달새 책방이 준비한 이야기는 75세 청소 할아버지가 3개월간 귀 먹은 척한 진짜 이유입니다. 안 들리는 청소부. 저는 이제 75세입니다. 햇살 요양병원에서 청소 담당으로 일한 지도 벌써 3개월째죠. 매일 아침 7시면 낡은 청소차를 끌고 복도를 돌아다닙니다. 직원들은 제가 지나가면 대놓고 이야기해요. 김할아버지 또 왔네. 귀 안 들리니까 편하긴 하지. 맞아. 뭘 말해도 안 들리잖아. 그냥 청소나 하라고 해. 저는 그럴 때마다 보청기를 만지작거리며 말합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잘 안 들려서. 그러면 그들은 손을 휘휘 저으며 돌아서죠. 저를 그냥 귀 먹은 늙은이로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제 청력은 멀쩡합니다. 이 보청기는 소품일 뿐이에요. 복도를 걸어가다 보면 간병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옵니다. 오늘도 정할머니 약값 부풀려서 청구했어. 응, 어차피 보험에서 나오는 거잖아. 가족들도 모르고. 저는 걸레질하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웁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저 무표정한 채로 청소만 계속하죠. 사실 저는 30년간 수사관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보험 사기 전담팀에서 15년을 보냈어요. 은퇴 후에도 가끔 자문을 해주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 누구도 제 정체를 모릅니다. 요양병원 사무실을 청소할 때가 제일 흥미로워요. 원장인 박 원장과 사무국장 이 과장이 자주 대화를 나누거든요. 이번 달 허위 청구건 어떻게 됐어요? 걱정 마세요. 서류상으론 완벽해 보이니까. 저는 휴지통을 비우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모두 기억해둡니다. 제 머릿속 메모장에는 벌써 수십 개의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점심시간에 직원 휴게실을 청소할 때였습니다. 간병인 3명이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김할아버지, 여기도 좀 닦아주세요. 제가 다가가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안 들리나 봐. 아까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했는데도 못 들었잖아. 맞아. 그래서 편한 거야. 우리 이야기 다 해도 돼. 저는 테이블을 닦으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치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어제 정할머니 약값 조작한 거 가족들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괜찮아. 영수증만 잘 만들어 놓으면 몰라. 제 손이 잠시 멈췄지만 곧바로 다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이런 대화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할 때죠. 오후에 복도를 청소하다가 박 원장의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네, 이번 달도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보험공단에서 의심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어요. 저는 걸레를 짜면서 그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어요. 30년간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쌓인 직감이 저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이 요양원에서 분명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저 귀 먹은 청소부 할아버지로만 여기고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작은 노트에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박 원장의 전화 통화, 간병인들의 대화, 사무실에서 들은 내용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내일도 저는 똑같은 시간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보청기를 끼고 잘 안 들려요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제 귀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세워져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챕터 2. 무시당하는 일상.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7시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지나가면 여전히 대놓고 이야기해요. 김할아버지 오늘도 왔네. 정말 성실하긴 해. 어차피 안 들리니까 뭘 말해도 상관없지. 저는 보청기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들은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2층 병실 구역을 청소하는 날이에요. 걸레질을 하면서 환자들과 가족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약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글쎄, 병원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한 달에 80만 원이라니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저는 복도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직원들은 제가 안 들린다고 생각해서 자유롭게 대화했어요. 정할머니 차트 또 조작했어. 응, 투약 기록 늘려서 적었어. 어차피 본인은 모르잖아. 가족들은 뭐라고 안 해. 영수증만 그럴듯하게 만들면 의심 안 해. 제가 숟가락을 놓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는 데만 집중하는 척했어요. 오후에 사무실을 청소할 때였습니다. 박 원장이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네, 보험공단 실사 나온다고요? 언제쯤이요? 다음 주라고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두겠어요. 저는 책상을 닦으면서 귀를 쫑긋 세웠어요. 보험공단에서 실사를 나온다는 건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원장이 전화를 끊고 사무국장 이 과장을 불렀어요. 이 과장, 실사 준비해야겠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투약 기록이랑 치료비 산정 부분. 깔끔하게 정리해둬. 저는 휴지통을 비우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모두 기억해뒀어요. 실사 전에 증거를 숨기려는 움직임이 분명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러 갔을 때 간병인 2명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김할아버지 정말 불쌍해. 저렇게 늙어서 청소 일을 해야 하다니. 그래도 성실하잖아. 매일 시간 맞춰서 와. 근데 정말 안 들리나? 아까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했는데도 못 들었는데. 저는 변기를 닦으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동정 어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박 원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 아저씨 수고하셨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보청기를 만지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 수고했다고 했어요. 박 원장이 더 큰 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잘 못 듣는 척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박 원장은 저를 보며 측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경계심 같은 거였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어요. 보험공단 실사, 투약 기록 조작, 치료비 부풀리기까지.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보청기를 빼고 제 모습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힘없는 눈빛. 하지만 이 모든 게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30년간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배운 건 참을성이었어요. 진실은 급하게 찾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기다리면서 찾아야 하는 거죠. 내일도 저는 같은 시간에 출근할 거예요. 잘 안 들려요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예리하게 모든 걸 듣고 있을 거예요. 진실을 찾을 때까지 말이죠. 챕터 3. 의심스러운 발견. 오늘은 1층 의무실을 청소하는 날이었어요. 간병인들이 약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저는 평소처럼 걸레질을 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 약도 허위로 기록해야겠어. 정할머니 치매약이래. 근데 실제로는 안 줬잖아. 어차피 가족들 모르니까 상관없어. 제 손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바로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들키면 안 되니까요. 점심시간에 기록실을 청소하게 됐어요. 평소에는 잠겨있는 곳인데 오늘은 사무국장이 깜빡하고 열어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펴본 후 조용히 들어갔어요. 벽면에는 환자들의 차트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할머니 차트를 꺼내봤어요.
투약 기록을 보니 고가의 치매약이 매일 투여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정할머니는 치매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다른 환자들 차트도 확인해 봤습니다. 거의 모든 환자가 실제 상태보다 훨씬 많은 약물을 투여받은 걸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김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무국장 이 과장이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보청기를 만지면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서 뭐 하냐고 물었어요. 이 과장이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청소하라고 해서. 문이 열려 있길래. 여긴 청소할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실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많은 걸 봤습니다. 오후에 복도를 청소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요양병원에서는 체계적으로 보험 사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싼 약물을 투여한 것처럼 기록하고 보험에서 돈을 빼내고 있었던 거죠. 화장실에서 박 원장과 이 과장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기록실 문 왜 열어뒀어요? 깜빡했어요. 근데 김 할아버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혹시 뭔가 봤을까요? 설마요. 글자도 잘 못 읽는 분인데 뭘 보겠어요. 저는 변기를 닦으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다행히 제가 글을 못 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환자 식당을 청소할 때였어요. 정할머니가 다른 환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약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엔 이렇게 안 줬는데 우리가 뭔지도 모르는 약들을 계속 먹어야 하나 싶어요. 환자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직원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버스에서 만난 동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요즘 요양병원들 문제 많다면서 TV에서 봤는데. 그래요? 저는 잘 몰라요. 귀가 안 들려서. 저는 평소처럼 모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수첩에 오늘 발견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환자별 투약 기록 조작, 고가 약물 허위 투여, 보험 부당 청구까지. 범죄의 규모가 생각보다 컸어요. 30년간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보험 사기 사건을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특별했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과장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요양병원의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도 저는 잘 안 들려요라고 말하면서 출근할 거예요. 하지만 제 귀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모든 진실을 듣고 있을 거예요. 챕터 4. 완벽한 위장. 오늘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어제 기록실에서 이 과장에게 들킨 일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박 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아저씨, 잠깐 사무실로 와보세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평소처럼 보청기를 만지작거렸어요.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박 원장이 큰 소리로 말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앞으로 기록실은 청소하지 마세요.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서요. 네. 잘 안 들려요. 기록실 청소 안 해도 돼요. 박 원장이 손짓까지 해가며 설명했어요. 저는 알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필요한 정보는 어제 충분히 확인했거든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연기했습니다. 복도에서 간병인들이 이야기할 때도 완전히 못 듣는 척했어요. 김할아버지 정말 안 들리나 봐. 아까 그렇게 큰 소리로 불렀는데도 못 들었어. 맞아. 불쌍해. 저 나이에 일을 해야 하다니. 저는 걸레질에만 집중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어요. 오늘 또 약값 부풀려서 청구할 거야. 당연하지.
이번 달 목표 달성해야 해. 점심시간에 환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할아버지 고생 많으시네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귀에 손을 대면서 잘 못 듣는 표정을 지었어요. 고생한다고 했어요. 정할머니가 더 크게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잘 못 듣는 척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해요. 정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들은 건 다른 테이블에서 나누는 간병인들의 대화였습니다. 정할머니 약값 또 조작했어. 이번엔 200만 원으로. 많이 부풀렸네. 괜찮을까? 어차피 본인은 모르잖아.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바로 앞에 앉아있는 정할머니가 당하고 있는 일을 모른 채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박 원장의 전화 통화를 들었어요. 네, 이번 달도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수익이 많이 늘었어요. 보험공단에서 의심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더 조심하겠어요. 저는 변기를 닦으면서 그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어요. 이 모든 일이 체계적으로 계획된 범죄라는 게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저녁 시간에 약물실을 청소할 때였어요. 김 선생이 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휴, 오늘도 가짜 투약 기록 써야겠네. 혼잣말이었지만 저는 모두 들었어요. 그는 제가 안 들린다고 생각해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이 과장이 저를 따라 나왔어요. 김 아저씨, 내일부터 청소구역 바뀝니다. 네. 뭐라고요? 청소구역이 바뀐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제 동선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어요. 범죄의 전모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30년간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곧 행동에 옮길 때가 올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저는 완벽한 연기를 계속할 거예요. 안 들려요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진실을 듣고 있을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말이죠. 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챕터 5. 예상치 못한 발견자. 오늘은 토요일이라 평소보다 직원들이 적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젊은 여자가 요양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진이라고 해요. 할머니 면회 왔어요. 간병인이 안내해주는 동안 저는 복도를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정령이 할머니 아세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평소처럼 보청기를 만지작거렸어요. 정령이 할머니요. 그분이 더 크게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잘 못 듣는 척했어요. 수진 씨는 할머니와 면회를 마친 후 사무실로 갔어요. 저는 근처에서 청소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약값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한 달에 150만 원이라니. 어르신이 치매가 심하셔서 고가 약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치매가 없는 것 같은데요. 방금 대화해보니 멀쩡하시던데요. 이 과장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그게. 치매는 증상이 왔다 갔다 해서. 정확한 처방전을 보여주세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이분이 범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수진 씨가 할머니와 식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 씨가 할머니의 약봉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 약들 언제부터 드셨어요? 글쎄, 한두 달 전부터인가. 근데 먹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이 약이 뭔지 아세요? 몰라.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있어. 저는 테이블을 닦으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수진 씨가 약봉지의 라벨을 사진으로 찍는 것도 봤습니다. 오후에 수진 씨가 다시 사무실로 갔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더 날카로웠습니다. 이 약들이 정말 할머니께 필요한 건가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치매약이 대부분인데 할머니는 치매가 없으세요. 그건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비싼 약을 월 150만 원씩이나. 박 원장이 급히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약간 문제로 왔어요.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요. 저는 복도에서 걸레질하면서 긴장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했습니다. 처방은 의사가 하는 거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싶어요. 의사는 오늘 안 계세요. 수진 씨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뭐라고요? 저는 또다시 못 듣는 척했어요. 여기서 오래 일하셨냐고 물었어요. 아, 네. 3개월 정도요. 할머니들이 약을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그 순간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분이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도와줘야 할까요? 네. 잘 몰라요. 귀가 안 들려서. 결국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아직 제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수진 씨가 떠나기 전에 다시 할머니를 만났어요. 저는 근처에서 청소하면서 그들의 마지막 대화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약 문제 좀 알아볼게요. 괜찮아. 그냥 주는 대로 먹을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분명해요. 꼭 확인해 볼게요. 수진 씨가 떠난 후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저 손녀딸 뭔가 의심하는 것 같은데. 까칠하게 굴더라. 혹시 문제 생기는 거 아냐? 박 원장이 이 과장을 불렀어요. 앞으로 정할머니 약값 좀 줄여. 너무 티 나게 했어. 알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수진 씨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말이죠. 퇴근길에 버스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똑똑해. 뭐든지 다 찾아보고 확인한다더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 씨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어요. 수진 씨의 등장으로 상황이 복잡해졌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느낀 건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기도 해요. 수진 씨가 바로 그런 경우일지도 모르겠어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곧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것 같았습니다. 계속 숨어 있을지 아니면 진실을 드러낼지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할 때였어요. 모든 증거를 확실히 확보한 후에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내일도 저는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라고 말하면서 출근할 거예요. 하지만 제 귀는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모든 변화를 감지하고 있을 거예요. 챕터 6. 위기의 순간. 월요일 아침 요양병원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수진 씨가 금요일에 문제 제기를 한 이후로 직원들이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이 아침 일찍 전 직원을 모았어요. 저도 청소부이긴 하지만 직원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환자 가족 중에 약값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서 못 듣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서 일해주세요. 특히 차트 작성할 때요. 박 원장의 목소리에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이 과장이 간병인들을 따로 불렀어요. 저는 복도를 청소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당분간 투약 기록 조작은 자제해. 그럼 이번 달 수익 목표는 어떻게 해요? 일단 조용히 지나가면 다시 시작하자. 저는 걸레를 짜면서 그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어요. 오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 씨가 다시 요양병원에 나타난 거예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이민호라고 합니다. 수진 씨와 함께 온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할머니 처방전을 검토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박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어요. 가족이니까 볼 권리가 있지 않나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근처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박 원장이 어쩔 수 없이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약사 이민호 씨가 차트를 자세히 봤어요. 이상하네요. 이 약들은 정말 필요한 건가요? 의사가 처방한 거라서. 근데 이 조합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용량도 과도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전문가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환자들 차트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럼 보험공단에 신고해야겠네요. 박 원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진 씨와 약사가 떠난 후 요양병원이 발칵 뒤집혔어요. 큰일 났어. 약사까지 데려왔어. 보험공단에 신고하면 어떻게 돼? 전부 들통날 거야. 직원들이 패닉 상태였어요. 저는 청소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박 원장이 이 과장을 불렀어요. 당장 모든 차트 정리해. 증거가 될 만한 건 다 없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할아버지도 조심해야겠어. 김할아버지요? 왜요? 왠지 모르게. 뭔가 찜찜해. 그 말을 들으며 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녁에 퇴근하려는데 이 과장이 저를 불렀어요. 김 아저씨, 내일부터 청소구역이 바뀝니다. 네? 뭐라고요? 청소구역이 바뀐다고 했어요. 이제 지하 창고만 담당하세요. 지하 창고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완전히 격리시키려는 거였습니다. 왜? 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배치예요. 저는 억지로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와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제 더 이상 정보 수집이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순간을 많이 겪었어요.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커지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이제 행동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기다리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수첩을 꺼내서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였어요. 내일부터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안 들리는 청소부라는 가면을 벗을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네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챕터 7. 정체를 드러내다.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요양병원에 도착했어요. 지하 창고로 격리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사무실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들어가 팩스기를 켰어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보험공단과 경찰서로 보냈습니다. 30년간 수사관으로 일한 김철수입니다. 햇살 요양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보험 사기에 대해 신고합니다. 팩스를 보낸 후 저는 다시 평소처럼 청소도구를 챙겼어요. 하지만 오늘은 마지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요양병원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었습니다. 보험공단 특별조사팀입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하러 왔어요. 박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신고요? 보험 사기 혐의입니다. 환자 차트부터 보여주세요. 저는 복도에서 걸레질하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이 과장이 당황하며 직원들과 수군거렸어요. 누가 신고한 걸까?
혹시 그 손녀딸 아니면 내부 고발자가 있는 건 아니야? 조사관들이 차트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 투약 기록들이 정확한가요? 네. 의사 처방 그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약들을 투여하지 않았죠. 박 원장이 말문이 막혔어요. 점심시간에 경찰까지 도착했어요. 형사 2명이 박 원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제 제 정체를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요. 조사실로 쓰이고 있는 회의실 앞에서 저는 보청기를 빼고 문을 두드렸어요. 실례합니다. 형사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세요? 저는 이 요양병원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어요. 저는 30년간 수사관으로 일했습니다. 보험 사기 전담팀에서 15년을 근무했고요. 형사들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신고하신 분이? 네, 저입니다. 지난 3개월간 이곳에서 증거를 수집했어요. 저는 가지고 온 수첩을 꺼냈어요. 여기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자별 허위 투약 기록, 보험 부당 청구 내역, 직원들의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요. 형사 한 명이 수첩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죠? 제가 청각장애가 있는 척했거든요. 직원들은 제가 못 듣는다고 생각해서 모든 걸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 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박 원장과 이 과장이 복도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야? 내부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똑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박 원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김할아버지, 당신이? 그런데 귀는 멀쩡합니다. 여러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들었어요. 간병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수사관으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런 부정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이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모든 걸, 네,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속이고 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까지 모든 것을요. 형사가 나서서 말했어요. 박 원장님, 이 과장님, 동행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박 원장이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어요. 왜? 왜 이런 짓을? 정혜 때문입니다. 이곳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정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가 수사관이셨어요? 네,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억울하게 당하고 계신 걸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른 환자들도 하나둘씩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30년간 수사관 생활을 하면서 느껴본 것 중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모든 조사가 끝났어요. 박 원장과 이 과장, 그리고 관련 간병인들이 연행되었습니다. 저는 요양병원 정원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3개월간의 위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들려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수진 씨가 달려왔어요. 정말 수사관이셨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눈빛이 달랐어요. 그냥 평범한 청소부 할아버지 같지 않았거든요. 저는 웃었어요. 역시 예리한 분이라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보청기를 내려놨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챕터 8. 전설은 계속된다. 한 달 후 햇살 요양병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운 원장이 부임하고 성실한 직원들로 새롭게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을 방문했어요. 환자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어머나, 김할아버지 오셨네요. 정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제는 불필요한 약을 끊고 훨씬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몸은 좀 어떠신가요? 덕분에 좋아졌어요. 그 비싼 약들 안 먹으니까 오히려 더 상쾌해요. 다른 환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정말 30년간 수사관으로 일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왜 여기서 청소 일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의에는 나이도 직업도 상관없어요. 옳지 않은 일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새로운 원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곳이 깨끗해졌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혹시 여기서 계속 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물론 청소가 아니라 다른 역할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이제 진짜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수진 씨도 할머니와 함께 왔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할머니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손녀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수진 씨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 처음부터 계획하고 들어오신 건가요? 네. 그러면서 일자리를 구한 거였어요. 그런데 일하다 보니 점점 더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어머나. 그래서 청각장애인 척 하신 거고요. 네, 30년간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배운 거예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는 것을요. 오후에 지역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75세 전직 수사관이 요양병원 보험 사기를 적발했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화제가 될 일은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죠. 하지만 3개월간 청각장애인으로 위장하면서 증거를 수집하신 건 정말 대단한데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정의감까지 늙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경험이 쌓일수록 더 정확하게 진실을 볼 수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진짜 은퇴해서 손자들과 시간을 보낼 예정이에요. 어머, 그러시군요. 그런데 만약 또 다른 부정을 발견하게 된다면?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저녁에 집에서 뉴스를 봤어요. 75세 전직 수사관이 요양병원 보험 사기를 단독으로 적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3개월간 청각장애인으로 위장하면서 증거를 수집했는데 아내가 옆에서 말했어요. 당신 정말 무모한 짓 한 거 알죠? 그래도 결과는 좋았잖아요. 75세에 무슨 첩보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경찰청 특별수사팀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시죠?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기꺼이 도와드리죠. 한 주 후 저는 경찰청에서 특강을 하고 있었어요. 보험 사기를 적발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관찰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젊은 수사관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경험이 쌓일수록 더 예리해지는 것도 있어요. 한 수사관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혼자서 하셨어요? 위험하지 않으셨나요? 때로는 혼자 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특히 이런 조직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말이죠. 다음 주에 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국 요양병원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데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현장 점검팀과 함께 다니시면서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위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공식적인 자문위원으로서 정당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내에게 말했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더군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이네요. 몰래 위험한 일 하지 말고. 이번엔 정말 안전해요. 공식적인 업무니까요. 75세에 아직도 일하려고 하네. 그래도 이번엔 위험하지 않으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역할이에요. 더 의미 있는 일 같아요. 한 달 후, 저는 보험공단 특별점검팀과 함께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공식적인 자문위원 신분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젊은 조사관이 물었어요. 일단 환자들과 직접 대화해 보세요. 그들이 받고 있는 실제 치료와 차트상의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요양병원 직원들은 저를 보고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TV에 나온 이후로 제 얼굴이 알려졌거든요. 혹시 햇살 요양병원 사건의 그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공식 점검차 왔어요. 점검 결과 이곳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직접 위장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팀에 조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셨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수첩을 펼쳐봤어요. 햇살 요양병원에서의 3개월간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둔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의는 나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햇살 요양병원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제 그곳은 환자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75세의 전설의 수사관은 은퇴했지만 정의를 향한 그의 열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정 할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김 선생님께.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약을 끊고 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희망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언제까지나 건강하세요. 편지를 읽으며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용기보다는 책임감이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뉴스를 봤어요. 햇살 요양병원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점검이 강화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김철수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전국 요양병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유명해졌네요. 유명해지려고 한 일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좋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잖아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MBC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지요? 무슨 인터뷰인가요? 고령자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선생님 사례를 소개하고 싶어서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보다는 정의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어요. 75세 전설의 수사관, 정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본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가 가장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젊은 경찰관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본보기가 되었어요. 고마워요. 모두가 열심히 해주시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네, 선생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수사관이 되겠습니다.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간 수사관으로 살면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75세에 한 이 일이 가장 보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의를 실천하고 옳은 일을 하는 데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보청기를 침대맡에 놓으며 혼자 웃었어요. 이 작은 소품 하나로 큰일을 해냈네요. 내일 아침에도 저는 일어날 거예요. 비록 요양병원 청소부는 아니지만 여전히 정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말이에요. 75세 김철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정의를 향한 그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전설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정의를 실천하는 마음에는 정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